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은길 씨의 장마입니다. 이 윤은길 씨가 아주 그 6.25를 주제로 한 소설을 많이 쓰셨어요. 더 나아가서 더 유명한 작품들이 또 많은데 아무래도 6.25 이후 그 다음에 60년대 70년대 산업화 도시화에 대한 소설도 많이 쓰셨고 좀 다작하신 분이에요. 근데 또 소설을 하도 잘 쓰셔가지고 교과서에 안 들어있는 교과서가 없어요. 윤은길 소설은 거의 다 하나씩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십시다. 전후 소설입니다. 전쟁을 배경으로 한 소설. 6.25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중편 소설이에요. 좀 길어요. 하지만 우리는 요약되어 있으니까 괜찮겠죠? 성장 소설입니다. 여기서 이제 서술자 어린 아이인 나가 나오는데요. 그 아이가 이제 어떻게 무언가를 이제 깨달아오면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장 소설이고요. 그래서 사실적, 상징적, 토속적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알 겁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당시 6.25 때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상징적 여기서 나오는 소재들이 뭔가 상징하고 있을 거고요. 토속적, 향토적인 시어를 많이 썼겠죠? 시어가 아니죠. 여기서는 향토적 소재를 많이 썼겠죠. 샤머니즘적이 뭐냐면은 이제 자연물을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이게 무속신앙 같은 건데요. 자연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라고 믿는 거를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토테니즘, 애니즘, 샤머니즘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자, 주제는요. 이념 대립으로 인해 빚어진 한 가족의 비극과 민족적 정서를 통한 갈등 극복 및 화해. 이게 얼탱이가 없는 게 한 가족 안에 북한과 남한이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가족이었는데 이제 이념 대립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북한하고 남한이 전쟁을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외할머니, 외가 쪽은 이제 육군, 그러니까 외가 쪽은 남한 쪽이고요. 외가 쪽은 민주주의 진영이고 친가 쪽은 북한 진영입니다. 사회주의 진영이에요. 그럼 뭐야? 전쟁이 했잖아요. 그러면 둘이 지금 서로 같은 집안 사람들끼리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외할머니와 친할머니는 각각의 아들들이 안 죽기를 바라겠죠. 참 어떻게 보면 비극이죠. 특징, 어린아이인 나의 서술로 객관적 거리를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서술자일 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장점만 알아가시면 돼요. 어린아이가 서술자일 때 특징도 우리 같이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중적 시점이 드러난다. 아까 얘기한 게 보다 어린아이인 나의 시점 나오다가요. 갑자기 다 커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돌아보는, 그러면 다 큰 나의 시점으로 또 한번 나와요.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 시점, 다 큰 나의 시점, 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 방언을 사용하여 사건의 사실성을 높이고 토수적 분위기. 아까 그래가지고 저기 토수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앞부분 줄거리부터 읽을게요. 자, 6.25 일단은 시대적 배경 알 수가 있죠? 이거 먹고 들어가는 거야. 자, 6.25 전쟁으로 나의 외가 식구들이 친가 식구들과 같이 살고 있던 나의 집으로 피라를 오면서 모두 함께 살게 돼요. 근데 삼촌은 빨치산, 즉 북한군 게릴라예요. 북한군 게릴라. 게릴라가 뭐냐면은 치고 빠지는 전술들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타타탕 쏘고 또 산속으로 들어가서 잡지 못하게 어렵게 하는 북한 게릴라. 외삼촌은 국군이라서 좀 서로 거북한 상황이에요. 아들들의 이념 대립 때문에 조금 그래서 좀 친가 외가가 좀 그렇죠. 서로 거북한 상황이지만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다툼 없이 잘 지낸다. 아직까지 괜찮아. 근데 어느 날 낯선 사람의 꿰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남한 쪽 경찰이에요. 그래서 너네 삼촌 집에 왔니? 이러면서 이제 떠본 거죠. 북한 사람, 북한 군인인 삼촌을 잡으려고. 그래서 꿰매 빠진 나가 삼촌이 밤에 몰래 집에 왔었다고 말한 일로 아버지가 조금 가서 이제 좀 힘든 일을 겪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는 삼촌을 팔아먹었다며 나를 외면합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나의 갈등.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촌을 쫓는 경찰이고요. 친삼촌을 쫓겠죠. 그 빨갱이를 잡아야 되니까 이쪽. 외삼촌이 남한이에요. 우죠. 그래서 할머니는 삼촌을 팔아먹었다면 나를 외면했다. 그래서 할머니와 나의 갈등.
하면서 그런 나를 외할머니가 감싸면서 두 분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외삼촌의 전사 소식이 나르자. 그러니까 외삼촌이 죽었어요. 하필이면 육군 쪽에 나만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외할머니는 이제 빡이 돌겠죠. 외삼촌의 전사 소식이 달아들자 상심한 외할머니는 장맛비가 쏟아지는 하늘을 향해 빨갱이들을 다 쓸어버리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결국 그 저주가 뭐예요? 그러면 친할머니는 우리 아들 죽으라는 소리야? 이러면서 이제 또 뭐라 하시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두 할머니가 대립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입니다. 이게. 두 할머니가 대립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 삼촌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할머니는 이것을 삼촌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받아들여서 외할머니와 큰 싸움이 벌어지죠. 이게 발단입니다. 발단에서 전개까지. 그 밑에부터가 이제 위기겠죠. 그 뒤로 빨치산과 국군의 전투가 벌어지고 빨치산의 주검을 읍내에 버려두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식구들은 삼촌이 죽었을 것이라는 체념에 빠진다. 그러나 할머니는 삼촌이 살아 돌아온다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신앙처럼 믿으면서 삼촌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식구들을 채근한다. 점쟁이가 삼촌이 살아 돌아오는 날이라고 말해준 그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할머니는 밤새도록 등을 환하게 밝혀놓으라고 한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삼촌의 귀환에 대한 할머니의 맹목적인 말. 맹목적인 믿음 입니다. 자,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 지문이 시작됩니다. 앞부분 줄거 이렇게 길다. 자, 위기부터죠. 할머니가 대문간에 서서 호통을 치는 바람에 홍근한 잠에서 깨었다. 날은 부옇게 밝았으나 아직도 꼭두 새벽이었다. 가뜩이나 짧은 여름밤인데 그런 정도는 자나마나였다. 잠을 설친 탓으로 머릿속이 띵 울리고 눈꺼풀은 슬슬 감겼다. 그러나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편이었다. 여러 날 겹치는 피로와 긴장 때문에 얼굴 모양들이 모두 말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부항이 든 사람처럼 얼굴이 누렇게 떠 구석구석했고 어머니는 숫제 각 많은 대꼬쟁이였다. 이게 지금 뭐야? 할머니가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다들 지친 거예요. 할머니의 성화에 시달리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그 삼촌이 온다고 하니까 이제 등을 켜놔요.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등을 항상 켜놓으라고 했는데 이게 꺼져버립니다. 계속 할게요. 외가 식구들이라 해서 특별히 나은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만이 청청해가지고 새벽부터 기진맥진한 사람들은 게으른 소 잡돌이 하듯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문간에 나란히 불러놓고 무섭게 닦아세우는 중이었다. 닦다가 뭐냐면 닦아버리고 막 갈구고 있었다는 소리야. 장명등이 꺼져 있었다. 불길한 징조로 함시하죠. 기름이 아직 반 남아 들어 있는데도 어느 바람이 언제 끄고 갔는지 유리 가세에 물기가 촉촉했다. 장명등 일로 할머니는 몹시 심정이 상해버렸다. 하느님이 간밤에 몰래 들어와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성을 시험하고 간 증거로 삼아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야 니네 둘이 이거 제대로 안 지키니까 하느님이 와서 꺼버렸는데도 이거를 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지. 할머니의 노여움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 시동생을 끝까지 돌봐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면서 정성의 기미가 보일 때까지 관과 장롱의 열쇠를 당신이
직접 맡아 관리하겠다고 선언해버렸다. 경사실 온 날 아적부터 예패대가 집안에서 큰 소리를 하면 될 일도 안 되는 법이니까 이만큼 혀두고 참는다만 후사는 너들이 알아서들 혀라.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뒷전에서 귀경만 하고 있을란다. 자, 이거 괄호 치세요. 표면적 의미는 이제 나는 신경 안 쓴다라는 소리죠. 표면적 의미 신경 안 쓰겠다. 하지만 진짜 신경 안 쓰겠다고요? 이면적 의미는 뭘까? 그 안에 있는 거는 잘하는지 지켜보겠다. 잘하는지 지켜보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을 마치고 돌아서면서 할머니는 거듭 혀를 끌끌 찼다. 큰 자석이라고 있는 것이 처음 모양이군. 할머니는 양쪽 팔을 회회 내저으며 불이 나게 안채로 향했다. 지질이 복도 못하고 난 년이지. 나만 침 아들 매들이 복도 없는 년도 드물 것이여.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등 하나 깨트렸다고 꺼트렸다고 불 꺼졌다고 아주 그냥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산항치 앞을 지나면서 또 혼잣말을 했다. 말이 혼잣말이지 실상은 이웃에까지 들릴 고함에 가까운 소리였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막 들으면서 이제 막 다 남 들어라 이런 소리야 그냥. 할머니는 정말로 손가락 한 개도 까딱하지 않았다. 방문을 꽝 닫고 앉은 후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죽이 끓든 밥이 끓든 일절 상관하지 않았다. 그런 대신 봉창에 달린 작은 유리 너머로 늘 마당을 감시하면서 일일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우리는 수대로 하나씩 빗자루나 연장 같은 걸 들고 나와 감시의 눈초리를 뒤통수에 느껴가면서 마당도 쓸고 마루도 닦고 집안 파괴 거미줄도 걷었다. 고모도 나오고 이모까지 합세하여 모두들 바삐 움직인 보람이 있어 장마로 어지럽혀진 집 안이 말끔히 청소되었다. 이모와 고모는 어머니를 도우러 부엌으로 들어가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대문에서 마당에 이르는 소로와 텃밭 사이에 깊은 도랑을 내어 안돼 물기를 빼느라고 식전부터 구슬땀을 흘렸다. 설마 여기까지 했냐? 계속 하겠습니다. 하늘은 아직도 흐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맑아지지가 않아요. 날씨가 왜일까요? 가족의 불행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불행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을 암시. 그 다음에 오랜만에 햇빛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고 기대했던 날씨가 아무래도 신통치 않았다. 그러나 선역 하늘 한 귀퉁이가 빼꼼히 열려 있었고 구름을 몰아가는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다시 비가 내릴 기미 같은 건 어디에도 안 보였다. 잠깐 비가 멈췄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적 배경이 이제 장마철인가 봐요. 그것만으로 우리에겐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러했다. 이른 아침부터 우리 집에 찾아오는 동네 사람들이 내미는 첫마디가 한결같이 날씨 관한 이야기였다. 그래서 이제 날씨가 어때요? 이러면서 이제 슬슬 이제 여기 삼촌 돌아온다며? 이런 식으로. 점쟁이 말이 맞아? 이런 거. 그리고 그 다음 차례가 삼촌 얘기였다. 그들은 날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한테 접근했으며 아낙네들은 부엌을 무시로 드나들었다. 자,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린아이 시점 나왔다가 다 큰 나이 시점 나왔다가 다시 어린아이 시점 나왔다가 다시 다 큰 나이 시점 나와요. 자, 씁시다. 이 부분은 이제 어린아이 시점이에요. 우리 집은 완전히 잔치집답게 동네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저마다 연주를 찾아 말을 걸어 부르는 사람들 때문에 식구들은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다. 이거는 이제 이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거는 이제 어른이 된 나가 과거로 회상하는 거예요. 나가.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 시점이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자, 계속 보세요. 근데 그들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우리 식구들이 어느 정도 미신을 믿고 있는가였다.
물론 그들은 미신이라는 말을 입 밖에 비치지도 않았다. 점쟁이의 말 한마디가 이만큼 이를 크게 버려놓을 수 있었던 데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속셈이 빤히 보일 만큼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그랬던 게 이랬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 끝에 그들은, 여기서부터는 다시 또 이겁니다. 어린아이인 나의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 이야기 끝에 그들은 가족들 정성에 끌려서라도 삼촌이 틀림없이 돌아올 거라는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저 웃고만 있었다.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제 뭐야, 그런 말을 하는 몇 사람의 태도에서 아버지는 그들은 우리 일을 가지고 자기네 나름으로 한창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눈치챘을 것이다. 마치 죽어가는 환자 앞에서 금방 나을 병이니 아무 염려 말라고 위로하는 의사와 흡사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덜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뭐야? 어른이 된 나가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씁시다. 하나만. 그래서 여기 하나만 지금 쓰고 합시다. 시점의 특징 하나만 쓰고 합시다. 시점의 특징.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어린아이의 시점일 때, 어린아이의 시점이면 뭐가 좋아요? 비합리적인 할머니들의 행위를 비판 없이 묘사. 객관적으로 보죠. 얘는 뭐가 좋고 나쁜지 모르니까. 여기까지 나와? 묘사까지 쓸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남북의 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좀 무거운 주제를 좀 가볍게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다루지 않고 객관적으로 드러내.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른의 시점이죠. 자, 어른의 시점으로는 또 뭘까요? 어린 시절의 회상을 통해서 이제 어린아이 일단은 소설을 무슨 소리야? 시점의 한계를 보완해 주기도 하고요. 어린 시절 회상을 통해 이념 대립이 팔 아파 미쳐버리겠네. 사실을 강조. 야, 어디까지 나와? 여기까지 나와요? 나와? 나오네. 일단 쓰시고요. 나는 그러면 계속 이제 읽겠습니다. 시간이 진시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사람이 늘어 우리 집은 더욱더 붐볐다. 진시는 이제 7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진시를 8시라고 얘기해요. 마을 안에서 성한 발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모인성 싶었다. 그러니까 거의 웬만한 사람들이 다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장법이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다.
혼자 진군의 집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낯선 사람의 모습도 보였다. 그 사람 아까 경찰, 삼촌 잡으러 온 거지. 장터처럼 북적거리는 속에서 우리는 아직 아침밥도 먹지 못했다. 삼촌이 오면 같이 먹는다고 할머니가 상을 못 차리게 했던 것이다. 아주 굶는 건 아니니까 진득이 참는 도리밖에 없지만 그러자니 배가 굉장히 고팠다. 마침내 진시였다. 진시가 시작되는 8시였다. 원래는 진시는 7시인데요. 지금 살짝 쓰다가 헷갈렸나 봐요, 유능계 씨가. 모두들 흥분에 쌓여 초조하게 기다리는 가운데 자꾸만 시간이 흘렀다. 9시가 지나고 어느덧 10시가 되었다. 그런데도 우리 집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사람들이 죄다 흩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는 점심이나 다름없는 아침을 먹을 수 있었다. 구장 어른과 진군의 식구들만이 나중까지 남아 시리에 잠긴 우리 일가의 말동무가 되어 주었다. 쓰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은 진심으로 우리를 위로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걱정과 위로의 말을. 그래서 구장 어른과 진군의 식구들, 얘네만이 우리를 이렇게 하죠.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의 말을 건네. 그다음에 안방에 혼자 남은 할머니를 제외하고 모두들 침통한 표정으로 건넌방에 차려진 상머리에 둘러앉았다. 뜨적뜨적 수저를 돌리는 심란한 얼굴들에 비해 반찬만은 명절날만큼이나 엄청나게 많았대요. 기왕 해놓은 밥이니까 먼저들 들라고 말하면서도 할머니 자신은 한사코 조반상을 거부해버렸다. 왜냐면 삼촌이 올 거라 끝까지 믿는 거지. 진시가 벌써 지나는데도 할머니는 여전히 태평이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다. 애당초 말이 났을 때부터 자기는 시간 같은 건 그리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아무 날이지 그까짓 아무 시 따위는 별것 아니라는 것이었다. 하늘이 주관하는 일에도 간혹 실수가 있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이 하는 일이야 따져 무얼 하겠느냐는 것이었다. 아무리 점쟁이가 용하다 해도 시간만큼은 이쪽에서 너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니까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거죠. 이제 그냥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식으로 해석. 자, 이제 쓰시고요. 지웁니다. 도로 꽤 많이 썼네. 할머니한테는 아직 그날 하루가 창창히 남아있었던 것이다. 어느 때와도 기필코 올 사람이니까 그때까지 더 두고 기다렸다가 모처럼 한번 모자 겸상을 받겠다면서 할머니는 추워도 지친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다. 마루 위에 발도듬하고 자꾸만 입맛을 다시면서 근천을 떨던 월이란 놈이 갑자기 토방으로 내려섰다. 우리는 월이가 대문 쪽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이내 함성을 들었다. 월이는 이제 강아지인데요. 와, 뭐가 일이 일어났나 보죠. 수저질을 하던 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정지하는 걸 계기로 우리는 일시에 모든 동작을 멈추었다. 아이들은 일제히 울리는 함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가까이 오는 중이었다. 숟가락을 아무 때나 팽개치면서 나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우리 집 대문간이 왁자지껄한 소리로 금방 소란해졌다. 마당 한복판에서는 나는 다시 기세 울리는 아이들의 아우성과 정면으로 맞닥뜨렸다. 점점 이제 점층적 전개로 이제 긴장감을 높인 겁니다. 점층적 전개로 긴장감을 높임.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저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한때의 조물에게 펴였다. 그들의 손엔 돌멩이? 아니면 기다린 나뭇잎이. 돌멩이랑 기다란 나뭇잎이 일단 네모 치시고, 여기 있는 거 웬만하면 다 네모를 치세요. 돌멩이, 그리고 기다란 나뭇잎이, 그 다음에 돌팔매질까지 다 네모를 치세요. 같은 것들이 고루 들려 있었다. 우리 집 대문 안으로 지쳐 들어오는 걸 잠시 망설이는 동안 아이들은 무기를 든 손을 흔들면서 거푸 기세만 올렸다. 그 중에 한 아이가 돌팔매질을 했다.
돌멩이가 날아와 푹 꽂히는 땅바닥에서 나는 끝내 못 볼 것을 보고 말았대요. 뭘 본 겁니까? 구렁이 새끼 봤겠죠. 꿈틀꿈틀 기어오는 기다란 것이 거기 있었다. 근데 일단은 네모친 거 뭔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네모친 게요, 이제 일단은 구렁이가 있다가 상징을 하는 게 일단은 우리 이념으로 뭐 상처받은 우리 민족을 뜻하기도 하고 뭐 삼촌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이제 일단은 이 애기들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돌멩이랑 이거를 막 구렁이한테 지랄 연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쓰세요. 구렁이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들은 다 구렁이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의미합니다. 계속 읽을게요. 돌멩이가 날아와 푹 꽂히는 땅바닥에서 나는 끝내 못 볼 것을 보고야 말았다. 꿈틀꿈틀 기어오는 기다란 것이 거기에 있었다. 눈어림만으로도 사람 키보다 훨씬 큰 한 마리의 구렁이였다. 자, 구렁이는요, 죽은 삼촌의 환생을 상징. 그러니까 삼촌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냥. 죽은 삼촌의 환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꿈틀거림에 따라 누런 비늘 가죽이 이리저리 번들거리는 그 끔찍스러운 몸뚱어리를 보는 순간 그것의 울음소리를 듣던 간밤의 기억이 얼핏 되살아나면서 오금쟁이가 대번에 뻣뻣이 굳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구렁이가 너무 크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어른이 된 나의 시점이에요. 그러나 나는 별 수 없는 어린애였다. 한순간의 공포를 견디고 나서는 고함을 지르며 돌팔매질을 해대는 패거리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어린애로 재빨리 되돌아왔다. 모든 꿈틀거리는 것들에 대해서 소년들이 거의 본능적으로 품는 저기와 파괴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나는 잽싸게 헛간으로 달려갔다. 지게작대기를 양손으로 힘껏 거머쥐었다. 내 쪽으로 가까이 오기만 하면 담매의 요절을 낼 요량으로 작대기를 쥔 양쪽 팔을 높이 들었다. 그러자 억센 힘으로 내 팔을 움켜잡는 누군가의 손이 있었다. 이거는 이제 어른이 된 나가 이제 또 과거 회상하는 거죠. 어른이 된 나가 과거를 회상한 부분입니다. 자, 계속 봅시다. 돌아다 보니 외할머니였다. 동시에 째지는 듯한 비명이 등 뒤에서 들렸다. 이제 할머니의 비명소리죠. 왜냐면 아들이 온 게 아니라 구렁이가 왔잖아요. 아!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마치 헌 옷가지가 구겨져 흘러내리듯 그렇게 마루 위로 고꾸라지는 할머니의 모습을 나는 목격했다. 외할머니가 내 손에서 작대기를 빼앗아 버렸다. 말은 없어도 외할머니의 부릅뜬 눈이 나한테 엄한 꾸지람을 던지고 있었다. 난데없는 구렁이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은 삽시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무엇보다 큰 걱정이 할머니의 졸도였다. 식구들이 모두 안방에만 매달려 수족을 주무르고 얼굴에 찬물을 뿜어대는 등 야단 법석을 떨어가며 할머니가 어서 깨어나기를 빌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구렁이로 왔으니까 이제 그 머릿속에 딱 그거죠. 구렁이. 아들이 오는 시간에 구렁이가 왔어? 그러면 아들이 죽어서 구렁이로 왔네? 하면서 이제 충격받아서 쓰러지신 거예요. 그 바람에 일단 물러갔던 동네 사람들이 재차 모여들기 시작했고 제멋대로 떼뭉쳐서서 떠들어대는 소리 때문에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그 북새 속에서도 끝까지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에오라지 외할머니 뿐이었다. 미리 정해놓은 순서라도 밟듯 외할머니는 놀라우리만큼 침착한 태도로 하나씩 혼란을 수습해갔다. 맨 먼저 사람들을 몰아내는 일부터 서둘러야 했다. 외할머니는 구장어른과 진군의 아버지 등의 도움을 받아 집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모조리 밖으로 내쫓은 다음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왜냐면 이제 구렁이를 보호해야죠. 왜냐면은 아까 그 있었잖아. 샤머니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는 거라니까요. 구렁이가 지금 삼촌이라는 거 이제 믿고 있는 거예요. 외할머니랑 할머니가. 대문 밖에 내쫓긴 아이들과 어른들이 감나무가 있는 울바자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고비에 다다른 혼란의 사이를 틈탄 구렁이는 아욱과 상추가 자라고 있는 텃밭 일항을 지나 어느새 감나무에 올라앉아있다. 감나무 가지에 누워 몸뚱이를 둘둘 감고서는 철사처럼 가늘고 긴 혓바닥을 대고 날름거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구렁이 모습 묘사한 겁니다. 지금 집안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막 나무 위에 싹 올라간 거예요. 무엇에 되알지게 얻어맞아 꼬리 부분이 거지 반 동강날 정도. 아까 애기들이 존나 팼잖아요. 개불쌍해. 상에서 몸뚱이의 움직임과는 각 따로 놀고 있었다. 그러니까 상처 입은 구렁이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 구렁이가 무슨 죄냐? 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개쳐 맞아서 그래요. 돌팔 매질 당하고 막. 근데 이게 뭐다? 우리 민족의 상처 입은 모습을 뜻한대요. 아이들의 극성이 감나무에까지 따라서 아직도 돌멩이나 나뭇개비를 날아들고 있었다. 돌멩이를 땡기는 게 어떤 놈이야! 외할머니의 고함은 서리빨 같았다. 팔매질이 뚝 뻗었다. 그러자 외할머니는 천천히 감나무 아래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외할머니의 몸이 구렁이가 칭칭 감긴 늙은 감나무 바로 밑에 똑바로 서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때까지 숨을 죽여가며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 입에서 저절로 한숨이 새어나왔다. 바로 머리 위에서 불티처럼 박힌 앙증스런 눈가를 요모조모로 빛내면서 자꾸 대가리를 숙여 꺼뜩꺼뜩 위협을 주는 커다란 구렁이를 보고도 외할머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외할머니는 두 손을 천천히 가슴 앞으로 모아 합장했다. 에구, 이 사람아, 집안일을 못 잊어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는가? 이게 뭐냐면 이제 죽은 구렁이를 삼촌으로 여기는 거야. 외할머니가 지금 보시면은 죽은 삼촌 있죠. 그러니까 외삼촌이 외할머니 아들이고 삼촌은 친할머니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기 아들이 죽은 거는 인민군 때문이잖아요. 근데 지금 삼촌이 인민군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인민군인 삼촌이 죽어서 구렁이로 왔다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친절하게 대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 구렁이를 삼촌이라 여기요. 다정하게 말해. 그러니까 참 이거 그렇죠. 왜냐면은 자기 아들을 죽인 어떻게 보면 인민군이지만 그래도 한 가족이었으니까 이거 참 애매하죠. 쓰셨죠? 이렇게요. 꼭 울어 부채는 아이한테 자장가라고 불러주는 투로 조용히 속삭이는 그 말을 듣고 누군가가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자 외할머니의 눈이 단박에 세목골로 변했다. 어떤 창사꾸 빠진 잡놈이 그렇게 휘득거리고 섰냐? 누구야? 어서 이리 썩 나와라 줄이 될 놈. 그 줄이를 틀어버릴 놈, 이런 소리야. 외할머니의 대갈 호령에 사람들은 쥐죽은 소리도 못 냈다. 외할머니는 몸을 돌려 다시 구렁이를 상대로 했다. 자네 보다시피 노친께서는 기력이 여전하시고 다른 식구들 다들 잘 지내고 있네. 그러니까 집안일이랑 아무 염려 말고 어서 자네 가야 헐띠로 가서. 그러니까 이제 한을 풀고 저승으로 가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이 맺혀서 지금 구렁이로 왔다고 생각하고 저승을 못 가고 이승을 떠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구렁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철사 토막 같은 혓바닥을 날름거리면서 대가리만 두어 번 들었다 놓았다 했다. 가해얼띠가 보통 먼 질이 아닌디 여기서 이러고 충그리고만 있어야 되겠는가? 자꾸 이러면은 못 쓰네 못 써. 자네 심정은 내 짐작을 허겄네만 집안 식구들도 생각해야지. 자네 놓친 양반께서 자네가 이러고 있는 꼴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구렁이를 달래고 있는 거죠. 외할머니는 꼭 산 사람을 대하듯 위를 올려다보면서 조용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간곡한 말씨로 거듭 타일러봐도 구렁이는 좀처럼 움직일 기척을 안 보였다. 이때 울바자 너머에서 어떤 아낙네가 뱀을 쫓는 묘방을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속신앙, 그러니까 샤머니즘에 근거한 거예요. 모습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리는 그 여자는 머리카락을 태워 냄새를 피우면 된다고 소리를 쳤어요. 외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나는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얻으러 안방으로 달려왔다. 할머니는 거의 시체나 다름이 없는 뻣뻣한 자세로 자리에 누워 있었다.
숨은 겨우 쉬고 있다 해도 아직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였다. 할머니의 주변을 둘러싸고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사색이다 되어 그저 의원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는 식구들을 향해 나는 다급한 소리로 용건을 말했다. 이거 뭐냐, 머리카락 주세요 하는 거지. 누구에게랄 것 없이 아무한테나 던진 내 말이 무척 엉뚱한 소리로 들렸던 모양이다.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도대체 어떻게 소용될 것인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기엔 꽤 시간이 걸렸다. 뭐냐면 이제 구렁이가 이 태우는 냄새를 맡고 가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할머니의 모성애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태워가지고 내가 봤을 때 구렁이가 단백질 타는 냄새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무속신앙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냄새를 맡고 구렁이가 한을 풀고 가요. 그리고 고모가 인사불성이 된 할머니의 머리를 참빗으로 참빗은 엄청 촘촘한 빗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 번에 빗져지지도 않아요. 참빗으로 빗기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빗질을 여러 차례 거듭해서 얻어진 한 줌의 흰 머리카락이 내 손에 쥐어졌다. 언제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지 외할머니는 도래소반 위에다 간단한 음식 몇 가지를 차리는 중이었다. 호박전과 고사리나물, 이것도 할머니가 이거 삼촌 준다고 다 준비해놨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자식에 대한 할머니의 정석을 뜻해요. 그래서 고사리나물이 보이고 대접에 그득 담긴 냉수도 있었다. 내가 건네주는 머리카락을 받아 땅에 내려놓은 다음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늙은 감나무를 올려다 보았다. 자네 오면 줄라고 노친께서 여러 날 들여 장만한 것일세. 먹지는 못할 망정 눈요구라고 하고 가소. 다 자네 노친 정성 아닌가? 내가 자네 쫓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네. 그것만은 자네도 알아야 하네. 남새가 나더라도 너무 섭섭다 생각 말고 집안일을 나가면 걱정 말고 먼 걸음 부대 편안히 가소라고 이제 달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사를 지내주는 거죠. 이야기를 다 마치고 외할머니는 불씨가 담긴 그릇을 헤집었다 머리카락에 막 태우고 있는 거죠. 그 위에 할머니의 흰 머리를 올려놓자 지글지글 끓는 소리를 내면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단백질을 태우는 노린내가 멀리까지 진동했다. 그러자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야말로 희한한 광경에 놀라 사람들은 저마다 탄성을 질렀다. 외할머니가 아무리 타일러도 그때까지 움쩍도 않고 그토록 오랜 시간을 버티던 그것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거 다 괄호친 거. 혈육의 정으로 지금 그거 한 겁니다. 씁시다. 좀 위에 쓸게요. 혈육의 정과 정서를 통해 민족의 원한을 해소할 수 있어. 아, 왜 이렇게 아프냐? 있음을 드러내. 드러냄입니다. 자, 이거 이렇게 하시고 감나무 가지를 침침 감았던 몸뚱이가 스르르 풀리면서 구렁이는 땅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져 버렸대요. 떨어진 자리에 잠시 머뭇거린 다음 구렁이는 꿈틀꿈틀 기어 외할머니 앞으로 다가갔다. 외할머니가 한쪽으로 비켜서면서 귀를 터주었다. 이리저리 움직이는 대로 뒤를 따라가며 외할머니는 연신히 소리를 질렀다. 새막에서 참새떼를 쫓을 때처럼 서이 서이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손뼉까지 쳤다. 누런 비늘 가죽을 번들번들 뒤틀면서 그것은 소리 없이 땅바닥을 기었다. 안방에 있던 식구들도 마루로 몰려나와 마당 한복판 가로질러 오는 기다란 그것이 모두 질린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꼬리를 잔뜩 사려 가랑이 사이에 감춘 월이란 놈이, 그러니까 이제 쫄은 거죠, 강아지가. 그래도 꼴값은 하느라고 마루 밑에서 다 죽어가는 소리를 지저대고 있었다. 몸뚱이 움직임과는 여전히 따로노는 꼬리 부분, 그러니까 이제 다쳐가지고. 자, 씁시다. 저거 아까 뭘 상징한다고 했죠? 우리 민족의 상처를 상징한다고 했죠? 저거 맨 위에 씁시다. 민족의 상처, 역사적 상.
몸뚱이 움직임과는 여전히 따로 노는 꼬리 부분은 왼쪽으로 삐딱하게 흔들거리면서 그것은 방향을 바꾸어 헛간과 부엌 사이 공지를 천천히 지나갔다. 서이 서이. 외할머니의 쉰 목청을 뒤로 받으며 그것은 우물 곁을 거쳐 넓은 뒤란을 어느덧 완전히 통과했다. 다음은 숲이 우거진 대바지였다. 고맙네 이 사람. 집안일은 죄다 성님한테 뺏기고 자네 혼자 몸뚱이나 지발성여서 먼 걸음 편안히 가서 뒷일은 아무 염려 말고 그저 편안히 가서 정말 고맙네 이 사람아 하면서 구렁이가 한을 풀고 가는 거를 이제 고맙게 여기는 거죠. 안도하는 겁니다. 장마철에 무성이 돋아난 죽순과 대나무 사이로 모습을 완전히 감추기까지 외할머니는 우물 곁에 서서 마지막 당부의 말로 구렁이를 배웅하고 있었다. 이웃마을 용상리까지 가서 진군의 아버지가 의원을 모시고 왔다. 졸도한 지 서너 시간 만에야 겨우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 서너 시간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서너 달에 해당하는 먼 여행이었던 듯 할머니는 방 안을 홀 둘러보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온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다. 갔냐? 그러니까 이제 삼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맑은 정신을 되찾고 나서 맨 처음 할머니가 꺼낸 말이었다. 그러니까 기절했었어도 아들 생각뿐인 거예요. 고모가 말뜻을 재빨리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인제는 안심했다는 듯이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내리깔았다. 이게 뭐냐면 이제 원한을 풀고 저승에 간 것에 안심한 거예요. 삼촌이 원한을 풀고 편안히 저승에 간 거죠. 간 것을 안심. 계속할게요. 할머니가 까무러친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고모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다. 외할머니가 사람들을 내쫓고 감나무 밑에 가서 타이른 이야기,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 감나무에서 내려오게 한 이야기, 대바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시종일 간 행동을 같이 하면서 바래다 준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한테 외할머니가 했던 걸 알려주는 거죠. 간혹가다 한 대목씩 빠지거나 약간 모자란다 싶은 이야기는 어머니가 옆에서 상세히 설명을 보충해 놓았다.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두 눈에서 하염없이 솟는 눈물방울이 홀쭉한 볼고랑을 타고 베갯니트로 줄줄 흘려내렸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할머니는 사돈을 큰 방으로 모셔오도록 아버지한테 분부했다. 사랑채에서 쉬고 있던 할머니가 아버지 뒤를 따라 큰 방으로 건너왔다. 할머니는 벌써 오래전에 할머니하고 한 달 했기 버린 이후는 처음으로 있는 큰 방이었다. 그러니까 둘이 한번 싸우셨잖아요. 아이고 잠깐만요. 둘이 한번 싸웠던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이제 모셔오도록 했다라는 소리는 뭐야? 이제 두 분 사이에 그게 있었겠죠. 그거 두 할머니 사이의 갈등. 이 부분 찾아서 두 할머니의 갈등 해소를 암시합니다. 아이고야. 이거 불안해 죽겠어요. 꺼질까봐. 꺼지면 나 진짜 운다 오늘. 1시간 날리는 거야. 어쨌든 고맙소. 전기가 꺼진 우먹한 눈을 치켜 간신히 외할머니로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꽉 메었다. 에이 사분도 별시로 말씀을 다. 외할머니도 말끝을 마무르지 못했다. 야한테서 이 얘기는 다 들었소. 내가 당해야 할 일을 사분이 대신 맡았구랴. 그 험한 일을 다 치우느라고 얼마나 수고시렸을꼬. 아니잖아 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런 말씀 그만두시고 어서 맴이나 잘 추스리시오.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랴.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갈등의 해소. 자 쓰시고 손을 맞잡은 채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보자. 그러다가 할머니 쪽에서 먼저 입을 열어 아직 남아있는 근심을 털어놓았다. 탈 없이 잘 가기나 했는지 몰라라. 염려 마시란께요. 지금쯤 어디 가서 편안히 거참시나 사분댁 터준 노릇을 턱턱히 하고 있을 것이요. 그만한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대번의 기운이 깔아져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가까스로 할머니가 잠들기를 기다려 구안을 맡은 고모만을 남기고 모두들 큰 방으로 물러나왔다. 그날 저녁에 할머니는 또 까무러쳤다. 의식이 없는 중에도 대쑥과 흘려놓은 미음과 탕약을 입 밖으로 죄다 토해버렸다. 그리고 이튿날부터는 마치 육체 운동장에서 정신이란 이름의 장난꾸러기가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숨바꼭질하기를 수없이 되풀이하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의 연속이었다. 할머니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지금 꽉 계속 막 정신 왔다 갔다 하신대요. 대소변을 일일이 받아내는 고역을 치러가면서 할머니는 꼬박 한 주일을 더 버티셨대요. 안에 있는 아들보다 밖에 있는 아들, 안에 있는 아들은 나의 아버지 얘기하는 거고요. 밖에 있는 아들은 삼촌 얘기하는 거죠. 삼촌을 언제나 더 생각하셨던 할머니는 마지막 날 밤에 다 타버린 촛불이 쓰러지듯 그렇게 눈을 감았다.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의 긴 일생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도 놀라운 기력으로 며칠 동안이나 식구들을 들볶아대면서 삼촌을 기다리던 그 짤막한 기간이 사실은 꺼지기 직전의 마지막 한순간을 확 타오르는 불꽃의 찬란함과 맞먹는 할머니에겐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던 시간이었나 보다. 왜? 아들의 생활에 대한 믿음으로 버티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형제왕성하고 막 가족들 막 갈구면서 막 준비하라고. 근데 그 일 있자마자 바로 돌아가셔 버리잖아요.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 날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씁시다. 할머니와 나도 화해를 하네요. 그래서 나도 할머니를 용서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의 정신적 성숙을 이루는 그래서 이게 성장 소설인 이유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뭐야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그래서 이제 지루한 장마였다라고 하는 거 뭐냐면 실제보다 더 길게 느껴졌을 만큼 힘든 날이다. 그리고 지루한 장마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민족의 비극이 끝났다, 6.25가 끝났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이 장마가 있는 동안 외할머니와 친할머니가 막 싸우셨고 그것이 곧 뭐로 확대된 거야? 임진왜란이 아니에요. 6.25 전쟁을 얘기를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분이 화해하면서 장마도 끝이 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이게 지금 엔딩을 왜 이렇게 처리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효과를 나타낼 거예요.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자, 결말 처리 방법. 처리 방법의 효과. 왜 저렇게 처리를 했는가? 씁시다. 한 줄 띄워져 있어서 여운을 주거든요. 저렇게 해서 하면 뭐가 좋나 봐요? 한 줄 떨어져 있어. 여운을 주고요. 작품 전체 내용을 함축적이고 효과적으로 들어. 그 다음에 민족의 비국적 종결이 되었음 상징하고 이건 여기 써 있으니까요. 자, 이것도 길었죠? 뭐 딱 1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뭐 거의 뭐 1시간? 약 1시간일 겁니다. 뭐 내가 아까 막 분필 가지고 난리를 짓던 것만 빼면은. 자, 뭐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모르면서 일단은 뭐 문제 푸시고 문제 풀면서 모르는 건 언제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